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훈입니다. 제가 20살 때 겪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군대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선임 때문에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그분이 누구신지 말이에요. 며칠 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새벽 5시 반, 차가운 병영에 울려 퍼지는 기상나팔 소리. 20살 이등병 김태훈은 얇은 담요를 벗어던지며 일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건 악몽 같은 하루였죠. 야, 김태훈, 뭘 그렇게 느려 터지게 움직여? 오상병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웁니다. 25살의 오상병은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태훈은 서둘러 세면을 마치고 아침 점호에 나섰지만 오상병의 시선은 계속 태훈을 따라왔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이미 오상병의 공포 통치에 길들여져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태훈, 어젯밤에 뒤척이면서 뭘 그렇게 신음소리를 냈어? 혹시 집 생각나서 울었나? 오상병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태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대꾸라도 했다간 더 큰 괴롭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급식소에서도 오상병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야, 김태훈, 너 엄마가 보고 싶으면 울어봐. 내가 엄마 목소리로 태훈아 해줄게. 동기들은 웃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태훈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상병의 아버지가 장성 출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녁 점호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되자 오상병은 태훈을 따로 불렀습니다. 김태훈, 너 혹시 내가 무서워서 밤에 잠 못 자는 거 아니야? 아니면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울며 불며 하소연이라도 할 거야? 태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상병은 만족스러운 듯 비웃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너 같은 건 엄마도 포기했을 거야. 아들이 이렇게 찌질하면 부모도 창피하지. 그 순간 태훈의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오상병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태훈은 야간 근무를 서게 됐습니다. 혼자 서 있는 초소에서 태훈은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이대로 1년 반을 더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결국 태훈은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어요. 엄마, 태훈아,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윤아정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태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어. 무서워. 매일 혼나고 맞고 이젠 정말 견딜 수가 없어. 태훈의 떨리는 목소리에 윤아정의 마음도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호흡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그대로 전해져 왔거든요. 태훈아, 엄마가 뭔가 해볼게. 울지 마. 전화를 끊은 후 태훈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대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아정은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평범한 대한민국 어머니인 윤아정에게는 군대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하게 느껴졌지만 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오전 10시, 윤아정은 용기를 내어 태훈이 속한 중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태훈 이등병의 어머니인데요. 중대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시 후 이상훈 중대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35살인 이상훈은 무사한 일주의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덮고 넘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타입이었죠. 안녕하세요. 중대장 이상훈입니다. 중대장님, 저희 태훈이가 부대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요? 이상훈 중대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군대는 원래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김태훈 이등병은 좀 유난스러운 면이 있어서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네요. 유난스럽다니요? 저희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어머니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겁니다. 이상훈 중대장은 대충 둘러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윤아정은 허탈감에 휩싸였어요. 아들의 고통을 호소했는데 오히려 아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다니. 그날 저녁
윤하정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아버지에게였어요. 아버지, 저 하정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75살의 김중령은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하정아, 무슨 일이냐? 아버지, 태훈이가 군대에서 너무 힘들어해요. 맞고 있는 것 같고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서. 윤하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말해봐라. 윤하정은 태훈이 밤에 울면서 전화한 이야기, 중대장이 아들을 유난스럽다고 했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김중령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던졌어요. 아버지, 전 포스타 참모총장이라면서요. 손주 하나 못 지키세요? 그 말에 김중령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예전에는 수십만 장병을 책임졌던 사람이 자신의 손주 하나 지키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알겠다. 내가 알아보마. 전화를 끊은 김중령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퇴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슴 속에는 군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김중령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입던 군복을 꺼냈습니다. 별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군복을 입어보니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참모총장은 끝났지만 김중령은 아직 살아있다. 김중령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외유내강의 성격답게 평소에는 온화했지만 불의 앞에서는 냉철한 호랑이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손주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 가만히 있을 김중령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김중령은 예전 부하들과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은퇴했지만 군 안팎에 아직도 그의 영향력은 상당했거든요. 다음날 태훈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지옥 같았습니다. 오상병이 더욱 가혹하게 굴었거든요. 마치 태훈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노리는 것처럼 말이죠. 김태훈, 어젯밤에 엄마한테 전화했지? 얼굴에 다 써 있어. 오상병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태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나 살려달라 했지? 진짜 한심하다. 너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고 나면 뉴스에 나오겠지. 난 그냥 웃어줄게. 오상병의 말에는 섬찟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태훈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태훈은 오상병에게 따로 불려갔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 건물 뒤편 구석진 곳이었어요. 김태훈, 너 정말 답이 없구나. 어떻게 남자가 이렇게 찌질할 수가 있지? 오상병은 태훈의 가슴을 밀치며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태훈은 비틀거렸지만 꾹 참았어요. 너 혹시 내가 무서워서 못 자는 거야? 아니면 집에 가서 엄마 치마폭에 숨고 싶은 거야? 아닙니다. 태훈이 간신히 대답했지만 오상병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려? 무서우면 무섭다고 해. 솔직히 말해. 오상병의 심리적 조련은 교묘했습니다. 태훈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마치 태훈의 자존감을 철저히 파괴하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생활관으로 돌아온 후에도 오상병의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오상병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냐는 점이었어요. 오상병은 간부들이 지나다닐 때만 되면 갑자기 친절한 선배로 돌변했습니다. 태훈아,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내가 천천히 가르쳐 줄게. 박원사가 지나갈 때였습니다. 48살의 박원사는 중대에서 가장 고참 부사관이었어요. 오상병의 정체를 알만도 했지만 애매한 선에서 방관하고 있었죠. 박원사가 지나가자마자 오상병의 얼굴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봤지? 내가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너 고자질해봐야 소용없어. 오상병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태훈, 다음 타깃, 멘탈부터 부수기, 알리바이, CCTV 사각지대 활용, 일지 조작, 태훈이 문제 있는 것처럼 기록. 태훈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오상병이 얼마나 계획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놀랐지? 난 아버지한테 이런 걸 다 배웠어. 어떻게 하면 후임들을 길들일 수 있는지 말이야. 오상병의 아버지가 장성 출신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악용할 줄은 몰랐어요. 한편 이상훈 중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달랐어요. 김태훈 이등병은 적응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음. 다소 예민한 성격으로 보이며 가족들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향이 있음.
이상훈 중대장은 일이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사한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설사 오상병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아도 조직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태우는 다시 한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를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김중령은 하루 종일 예전 인맥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현역 시절의 부하들과 동료들은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몇 통의 전화를 통해 태훈이 속한 부대의 실상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중령님, 그 부대 말씀이시죠? 사실 좀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는 예전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떤 문제 말인가? 간부들이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고 있고 선임들의 후임 괴롭힘도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고참 중에 문제 있는 놈이 하나 있다는데. 김중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손주가 바로 그런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튿날 오전 김중령은 정장을 차려입고 태훈이 속한 부대로 향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방문한 거였어요. 부대 정문에서 신분증을 내밀자 위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전 포스타 참모총장님이시네요. 중대장을 만나러 왔네. 안내해주게. 김중령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에 위병들은 얼른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중대장은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을 듣고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참모총장이 자신의 부대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여겼거든요. 참모총장님, 저희 부대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감사 방문이십니까? 이상훈 중대장은 아첨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감사가 아니네. 개인적인 일로 왔어. 김중령은 중대장 사무실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주가 죽고 싶다고 했소. 당신 부대에서. 그 한마디에 이상훈 중대장의 얼굴이 파랗게 변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손주님이라고 하시면 김태훈 이등병, 내 외손주지. 이상훈 중대장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김태훈이 전 참모총장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유난스러운 이등병 정도로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참모총장님, 그런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다면? 미리 알려주면 뭘 하려고 그랬나? 특별 대우라도 해주려고? 김중령의 날카로운 시선에 이상훈 중대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군대는 모든 병사를 똑같이 대해야 하는 곳 아닌가? 내 손주라고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괴롭힘을 당해도 되는 이유는 더욱 없지. 김중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쌓아온 위험이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지금까지 김태훈 이등병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보고해 주시오. 이상훈 중대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적응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럼 내 손주가 왜 죽고 싶다고 하겠나? 김중령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상훈 중대장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묻겠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나? 김중령의 압박에 이상훈 중대장은 결국 오상병의 존재를 언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상병이라는 고참이 있긴 합니다만 그 오상병이 내 손주를 괴롭혔다는 얘기인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중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까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하시오. 그리고 김태훈 이등병을 당장 보호 조치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중령이 떠난 후 이상훈 중대장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거였어요. 전 참모총장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중령은 예전 국방부 인맥들과 긴급회동을 가졌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 문제로 접근하기로 한 거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고참의 후임 괴롭힘, 간부들의 무사한 일주에 반드시 근절해야 할 문제죠. 국방부 감찰실장을 지낸 예전 동료가 말했습니다. 김중령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네. 하지만 내 손주가 당한 일을 계기로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중령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해당 부대의 최근 몇 개월간 상황 보고서, 병원 진료 기록, 심지어 생활관 내부 음성 녹음까지 확보했어요. 예전 특수정보망을 동원한 결과였습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이상훈 중대장이 부랴부랴 상황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상병의 평소 행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박 원사, 솔직히 말해보시오. 오상병이 후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 원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대장님, 사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박 원사는 그동안 애매한 선에서 방관해왔지만 전 참모총장이 개입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였습니까? 구타, 욕설, 심리적 괴롭힘,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특히 김태훈 이등병을 집중적으로 괴롭혔어요. 이상훈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김중령은 다시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원사와 직접 면담을 요청했어요. 원사,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박 원사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전 참모총장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참모총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 원사는 오상병의 모든 행위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구타, 욕설, 심리적 조롱, 그리고 치밀한 계획까지 모든 것을 말이에요. 김중령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신고하지 않았나? 오상병의 아버지가 장성 출신이라, 그리고 중대장님도 이를 키우지 않으려고 하셔서. 김중령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계급과 연주를 이용해서 부정의를 저지르고 그것을 묵인하는 조직 문화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거든요. 원사, 지금부터는 모든 걸 정확히 기록하시오. 내일 국방부 감사팀이 올 거네. 박 원사의 얼굴이 놀람으로 변했습니다. 감사팀이 오신다고요? 그래.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겠네. 김중령은 이미 국방부와 조율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한 거였어요. 그 시각 생활관에서는 오상병이 여전히 태훈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요. 야, 김태훈, 너 혹시 누구한테 고자질했어? 태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상병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걸 느꼈거든요. 설마 내 뒤에 누가 있는 건 아니겠지? 너 같은 놈이? 오상병은 여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김태훈이 전 참모총장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오상병에게도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졌습니다. 중대장이 직접 불러서 경고했거든요. 오상병, 앞으로 후임들 대하는 태도 조심하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묻지 말고 조심하라고 했소. 오상병은 처음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국방부 감찰팀과 군사경찰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전격적인 특별감사였어요. 이상훈 중대장은 미리 통보받았지만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특별감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감찰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지휘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입니다. 감찰팀은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김중령이 미리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핵심 쟁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조사 대상은 당연히 오상병이었습니다. 오상병은 처음에는 덤덤하게 나왔어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오상병, 후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김태훈 이등병과는 어떤 관계죠? 그냥 선후임 관계입니다. 가끔 교육도 시키고. 감찰관은 오상병의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오상병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나타났어요. 휴대폰까지 검사해야 하나요? 예, 필요합니다. 오상병은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내줬습니다. 감찰관이 메모장을 확인하는 순간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어요. 김태훈 다음 타깃, 멘탈부터 부수기, 알리바이, CCTV 사각지 대활용, 일지 조작, 태훈이 문제 있는 것처럼 기록. 감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오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가 그대로 드러난 거였거든요. 그건 김태훈 이등병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계획서로 보이는데요. 오상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곧이어 생활관 동기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자 동기들은 그동안 목격한 모든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오상병이 매일 김태훈을 때렸습니다. 욕설도 심했고 특히 가족을 모독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김태훈이 자살하고 싶다고 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겨왔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였어요. 오상병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동기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까지 완벽했거든요.
오상병, 이 모든 사실을 인정합니까? 오상병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냉정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군사경찰이 수갑을 꺼내자 오상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그 집안인 줄 몰랐습니다. 전 참모총장 손주인 줄 몰랐다고요. 오상병의 말에 감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병사든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오상병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교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상병은 곧바로 군사경찰에 연행됐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어요. 이상훈 중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하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거든요. 중대장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훈 중대장은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사한 일주의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은 거였어요. 며칠 후 김중령은 태훈과 단둘이 만났습니다. 부대 옥상,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였어요. 태훈은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아버지, 김중령은 태훈을 꼭 안아줬습니다. 75살의 노인이지만 아직도 든든한 품이었어요. 많이 힘들었지? 태훈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견뎌왔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매일 맞고 욕먹고 죽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김중령의 가슴도 아팠습니다. 자신의 손주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훈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더 빨리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잖아요. 김중령은 태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군을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의 군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군대가 자신의 손주를 괴롭혔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거든요. 할아버지, 저도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 누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훈의 말에 김중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그런 걸 허용한 조직이야. 김중령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훈아, 진짜 용기는 견디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전화한 것도 용기였어. 태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상병은 군사법원에서 처벌받을 거야. 중대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너는 안전한 환경에서 남은 복무를 마치게 될 거야. 김중령은 태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훈아, 이 일로 군대를 미워하지는 마라. 대부분의 군인들은 선량한 사람들이야. 다만 일부가 문제였을 뿐이지. 네, 할아버지. 태훈은 눈물을 닦으며 할아버지에게 경례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올린 경례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김중령도 태훈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전 참모총장과 이등병의 경례, 할아버지와 손주의 경례였어요. 태훈아, 앞으로는 당당하게 살아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절대 잊지 마라. 그날 저녁 김중령은 오랜만에 딸 윤하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정아, 태훈이는 이제 괜찮을 거야.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윤하정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구해준 거였거든요. 고마워할 거 없어. 내가 할아버지니까 당연한 일이지. 김중령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정아, 태훈이한테 말해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끊은 후 김중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주를 구하는 일은 끝났지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태훈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오상병 사건 이후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병사들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김태훈 상병, 오늘 진급 축하합니다. 태훈은 어느새 상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기들과 후임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선임이 됐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바탕으로 후임들을 따뜻하게 보살폈거든요. 후임들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혼자 참지 마라. 태훈의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한편 김중령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손주를 구하기 위해 나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거였어요. 하지만 김중령은 개인적인 일로 떠들썩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일에 나섰어요.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김중령은 국방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국의 군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존경하는 군 간부 여러분, 김중령이 단상에 올라서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전 참모총장의 위엄이 여전했거든요. 저는 최근에 제 손주를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김중령은 태운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병사는 곧 나라입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중령의 말에 장내는 숙연해졌습니다. 우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우리 내부의 적부터 물리쳐야 합니다. 가혹행위, 무사한 일주에 계급을 이용한 횡포, 이런 것들이 진짜 적입니다. 김중령의 연설은 방송을 통해 전국에 방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특히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들과 군대에 자식을 보낸 어머니들이 깊이 공감했죠. 연설이 끝난 후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점은 무엇입니까? 김중령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의 힘입니다. 제 딸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저도 손주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훈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계속해서 군내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제 손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말이죠. 그날 저녁 태훈은 부대에서 김중령의 연설을 시청했습니다. 동기들과 후임들도 함께 봤어요. 와, 태훈이 할아버지 정말 멋있다. 우리 선임 할아버지가 저런 분이시구나. 동기들의 말에 태훈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태훈은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설 잘 봤어요. 그래, 어땠더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김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그 어려운 상황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말이다. 할아버지, 전역하면 할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태훈의 말에 김중령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래,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전화를 끊은 후 태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어쩌면 당신 곁에도 태훈 같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를 지켜줄 김중령이 되어야 할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 진정한 용기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용기와 사랑을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세요.